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구석에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사항을 보면은 어떤 후보도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없었어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보는 다 피해가고 나는 경제를 살리겠다.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거에도 국회의원들이 공약사항에 보면은 안보 안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한국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안보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안보를 말하면은 욕을 먹을까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교, 회사, 어디에 있는 사람도 안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어떤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안보를 우리가 무시했을까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도, 전시 중인데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적을 편드는 자들이 남한에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진출하고 집권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는 교육감도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전시 중인 나라에서 왜 안보를 이렇게 잊어먹고 무시하고 무슨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버렸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보에 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전체 GDP 국민 총생산에서 국방 예산이 얼마냐? 2.6%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 비율이. 미국이면은 한 6%, 5% 됩니다. 북한은 얼마냐 하면 30% 돼요. 이스라엘은 얼마냐? 10%나 됩니다. 10%.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국방비에 돈을 적게 들이고 있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지도부에는 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 군대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는 고려도 하지 않는다.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신경 쓰는데 왜 이렇게 안보에 무관심하느냐? 하루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민방공 훈련에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냐? 왜 집집마다 방독면이 있어야 될 텐데 방독면이 없느냐? 아파트마다 방공호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없느냐? 안보는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멀리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여기에 해답이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미군한테 미루는 거죠. 미군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의 국방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군에. 오늘 당장 주한미군이 나와버리고 한미동맹 핵산한다 하면은 아마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겠지. 그때 손을 들고 김정일한테 항복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때 눈에 불을 켜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좌익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고 국방비를 정액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주 국방하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한미동맹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대통령부터 저 밑에 노숙자까지 우리 국민 거의 전부 다가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 국가의 안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외국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젖혀놓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보면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사찰에 무슨 템플 스테인강 해서 그 예산을 뭐 깎았니 말았는지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면은 반드시 사소한 데 목숨 겁니다. 사소한 데 목숨 걸면서 싸우면은 치사한 정치가 되죠. 치사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뭔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안보를 미국한테 맡겨버리고 안보는 자동적으로 누군가는 해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사대주의 하면 조선조를 생각하죠. 조선조. 고려는 동맹국이 없었어요. 조선은 동맹국이 명나라, 청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왜군이 쳐들어오면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줬어요. 임진왜란 때 보름 만에 부산에 상륙한 일본 군대가 보름 만에 서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이 왜 망하지 않았느냐?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주었죠. 사대주의의 덕을 본 겁니다.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죠. 중국이 망해가기 시작했다. 우리를 도와줄 동맹국가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일본한테 묶인 것이죠.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조선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 그 뒤에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남북한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력에서는 100대 1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이건 비교도 안 되죠. 민주주의의 힘은 뭐 한 1000대 1쯤 될까요? 민주주의, 문화, 예술, 경제, 외교.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밖에 의존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다 우방국입니다. 외교력. 이런 데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도 왜 북한 정권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가느냐? 그건 뭡니까? 국방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면서 사람들 생각이 사대적으로 외세 의존적으로 바뀌었는데 북한 정권은 국방을 자주 국방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자주 국방을 하고 우리는 4대 국방을 한다. 다른 데 다 이겨도 국방 분야에서 지고 있으면 우리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북한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국방이죠. 국방은 자주 국방이다. 좀 뭐냐? 북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한국군이 미국하고 동맹을 했더라도 핵을 개발하면은 우리가 적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작심을 했어요. 누가 와서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중국이 말려도 미국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압박을 가하고 금융 제재를 하고 봉쇄를 해도 그 자주국방이라는 그 목표와 의지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안보에서 지면은 모든 것이 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이번에 이 도발을 했느냐? 왜 도발을 했느냐? 왜 대낮에 도발을 했느냐? 미쳤다고, 우리는 북한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왜 미쳤습니까? 냉정신으로. 치밀한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뭐냐? 대낮에 도발을 해야 효과가 100%다. 대낮에 도발을 하면은 남한의 텔레비전이 중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비겁한 한국 사람들, 비겁한 한국 군대, 비겁한 대통령이 전쟁 공포증에 빠져들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자기 편을 아주 극진하게 들어주는 민주당, 민노당, 그리고 수많은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 공포증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전쟁 날 바에야 북한에 퍼주자. 돌라는 대로 다 주자. 대화도 하자. 요런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면 2012년에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니다.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물러날 것이다. 그때는 통일할 수가 있다. 즉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과 1대1의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왜 이길 자신이 있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남한에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즉 종북 세력이 거대하게 있기 때문에 요걸 결합시키면은 저 사대주의 군대, 식민지 군대 같은 노예 근성을 가진 이 한국군 지도부, 한국 지도부는 반드시 우리가 살찐 돼지 잡아먹듯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바라보는 한국은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다. 그런데 하나 어긋난 게 있었어요. 그날 포격을 한 직후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왔어요. 저한테 걸려온 전화는 거의 다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야, 이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자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한테 걸려온 전화가 전부 대통령 욕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보복을 해야 되는데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공포심이 확산될 것 같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을 자제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공포심을 눌렀습니다. 화가. 겁이 나려고 때렸는데 겁도 조금 나긴 났는데 겁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전선에서 싸울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다 두려워해가지고 총도 뭐 이렇게 해서 쏘죠. 그러다가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동료가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때는 동물적 분노가 솟아나가지고 갑자기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돌격도 해요. 그건 뭐냐? 겁나는 것보다 화가 더 많이 났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겁나는 것보다 화가 더 많이 나 있다. 화가 더 많이 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놀러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화가 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화가 나십니다.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화를 내면 역사가 바뀐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를 내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화를 내면서 한국 사회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햇볕 정책 반대가 70%가 됐다고 해요. 북한에 어떤 지원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는 됐고, 해병대 지원자가 아주 몇 배나 늘었어요. 몇 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민노당, 정교조, 찬미연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이 생긴 겁니다. 화가 나면 정의감이 생기고 정의감이 생기면 화가 나죠. 그런데 이런 화가 난 것은 오래 가지가 못해요. 곧 사람이 이기적으로 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어제 어느 자리에 갔더니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이 연평도에서 우리가 사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사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르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누가 힘이 세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게 노예 근성의 소유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옳고 그런 걸로 판단하면은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사격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트집 잡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 트집 잡는 북한한테 화를 내야지 왜 우리 정부가 괜히 북한을 자극한다고 우리 정부한테 화를 냅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심리는. 이런 심리는 뭐냐? 아, 북한이 더 무섭게 보인다. 또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장사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 도덕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사람의 이야기죠. 노예 근성, 노예라는 것은 뭐냐?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인격을 존경해서 노예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조건 두렵다. 주인이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렵다.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패도 노예는 가만히 있습니다. 따지지를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노예들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 오랜 사대주의 역사 속에서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안보에 국방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방은 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 사격 훈련하면은 도발하겠다. 그 밑에 미국 도발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그게 왜 미국이 나오니까? 한국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과 한국을 대치시켜야 되는데 이 기자 자신이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를 막아줄 사람은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대치시키고 한국을 상 빠져버리죠. 그럼 한국은 구경꾼입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면 한국은 말리는 역할을 합니까?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말리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 안보를 내세에 의존한다.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뜯어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유통일도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될 거냐 하는 결단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이 과연 맞는 거냐? 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계를 둘러보면 몇 가지 모델 국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은 남태평양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태평양에 살면은 북한도 없고 뭐 핵무기도 걱정할 것도 없고 편하죠. 편하면 생활을 즐기는 것. 몸을 오로지 잘 가꿔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런 걸 걱정하게 됩니다. 살 빼는 것. 성형수술하는 것.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군데 가보면은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다 국민 전체가 군인이 돼가지고 아주 살벌하게 살면서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킨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럼 한국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갈한 나라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냐?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한반도 현실이 우리를 보고 태평양, 남태평양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식으로 만드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조건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부를 하루아침에 넘겨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총으로서 싸워서 지켜내야 됩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국가 모토였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박 대통령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은 걱정이 없다.